그러면 이런 책 학교에서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은 저도 학창시절에 읽어서 잘 압니다. 착한 주인공이 어쩌다가 큰 권력을 얻게 된 사람하고 친해서 큰 권력을 얻습니다. 온 세상의 악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악은 그렇게 쉽게 제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와 비슷합니다. 이런 책이. 막 쌓인 게 있고 나쁜 놈한테 모욕을 당한 경험을 이 책 속에서 대리, 좌절된 권력 욕망을 대리 만족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념 속에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날 학교에 와서 현실을 마주하면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을 이 책에선 배우지 못합니다.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랑소설은 제가 교사가 돼서 처음 봤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의 남성은 성장기에 사랑소설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이런 책들을 보게 됐는데 한 7권 정도 보니까 이야기 구조를 다 파악했습니다. 일단 수수한 여자가 항상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 간호사면 마초적인 검사가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여자 간호사를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만약 학생이면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남자도 제일 좋아하고 전교에서 체육을 잘하는 남자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고민은 몸 좋은 애를 고를까 머리 좋은 애를 고를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젊으면 몸이지 하고 몸 좋은 학생을 골랐더니 날라리 여자애를 좋아했던 몸 좋은 남자애를 좋아하는 날라리 여학생들이 화가 나서 음모를 꾸미고 이 몸 좋은 남자의 손을 잡고 이 날라리 여자애들의 음모를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뭐 순정남과 직장 여성이면 순정남과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일어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책의 선택권을 줬을 때는 학생들이 재밌게 읽는 책을 갖고 오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더 낫게 하거나 자기 역량을 높이는 책을 찾아 읽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또 집안의 배경이 있거나 타고난 근기가 좋은 소수의 아이들은 좋은 책을 갖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아이들은 흥미 위주의 책을 갖고 오고 삶의 피로를 달래는 책을 갖고 와서 굉장히 책을 잘 읽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책을 읽혔을 때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도서관에도 판타지 소설과 사랑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한 반이 가서 그런 책을 싹 가져가서 그 반의 희생양으로 망치면 다른 반 학생들은 좋은 책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제가 희생양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역사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소유냐 존재냐, 시간의 역사, 이기적 유전자 어디서 들어본 저명한 책들을 갖고 와가지고 스스로 제풀에 무너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책과 안 맞는 애였어요. 교과서라는 수업 시간이 좋아요. 역시 나라에서 만든 책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는 건 긍정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책과 안 맞는 애라고 생각하는 이 부작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방법이 많다는 거를 제 교실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독서교육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책을 읽는 데는 선생과 스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책 읽기 교육을 할 때 저는 무턱대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능력 있는 아이들만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5종의 책을 제시합니다. 고등학생용 책을 5권을 제시하고요. 대학교 1, 2학년용 책을 5종을 제시합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태도가 갖춰진 학생들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에 다시 가도 될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용 책을 5종을 제시합니다. 한두 권 안 됩니다. 중학교 2, 3학년용을 5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15종의 책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이제 읽자고 하면 거짓말같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책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은 표정을 하고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뭔가 애들이 훌륭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이 쓴 서평을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멀쩡한 책을 읽고 멀쩡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멀쩡한 학생들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멀쩡한 책을 읽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겨울에 시인 동주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인 동주가 소설로 원래 있는 겁니다. 시인 동주 소설을 읽은 저희 학교 학생 10명이 있다면 6명 정도는 글을 읽겠습니다. 적당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 교훈, 나서지 말자. 이른 나이에 나서가지고 일본 유학까지 가서 가족에게 민폐다, 무책임한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보면서 좋은 책을 읽고 그냥 독서 기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해진다는 것에 긍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교실에 나타나는 글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인간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좀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된 거였죠. 그리고 어떤 책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조금 긍정성이 없게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4,000원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겨레 21 기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직업을 한 달 동안 체험한 다음에 그걸 르포로 쓴 책입니다. 마트에 이제 집 나르는 분들, 계산하는 분들,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그걸 이제 글로 모은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언론상도 받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그 보고를 모아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중상층 가정에서 굉장히 잘 배운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4,000원 인생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돼가지고 사회를 기억해서 이런 사람들의 슬픔을 좀 닦아줘야겠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되겠다.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적이 보통인 학생들, 집도 서민이고 성적도 서민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의 삶을 다룬 책을 읽고 쓰는 독후감은 많은 경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깨달은 것, 절대 노동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은 역시 약육강식이다. 승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못하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쓴 글들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을 딱 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살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슬프게 글을 썼어? 하고 교실에 가서 제가 그 글을 쓴 학생을 찾아봤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을 딱 본 순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그렇게 살겠구나. 그 책을 본 순간 학생은 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의 얼굴을 딱 본 순간 저도 아는 겁니다. 넌 그렇게 살겠구나. 그 책은 그 학생에게는 사회를 개혁하겠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나 잘 살아야겠다는 승부욕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 겁니다. 그냥 삶의 의욕이 떨어졌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책 자체로는 매우 훌륭하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게 그 학생에게 그 시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교실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 수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 제가 쓰는 방법은요, 혼자 서평을 쓴다고 하더라도 4명 정도가 모여서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현재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다릅니다. 하나의 책을 읽고 떠올리는 과거의 경험이 다르고요. 현재 주변의 배경, 사귀는 사람들한테 얻어듣는 얘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 개인 독후감이나 개인 서평을 쓴다 하더라도 4명이 있으면 네가 한 것 좀 보여줘. 네 것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한 걸 좀 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자기 경험과 현재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낸 어떤 의미, 이거를 서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음을. 그러면 사람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책을 읽고 쓴 글을 제가 이제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서평을 평가할 때 학생들이 첫 번째 써낸 글에 대해서 제가 채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첫 번째 쓴 글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글의 수준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글에 담긴 생각도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 채점을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가르친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써내면 저는 학생들의 글을 보고 1대1로 한 2, 3분 정도 대화를 합니다. 한 시간에 한 12명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명씩 같은 책을 읽으니까 한 사람마다 2, 3분 얘기하면 같은 책을 읽은 3명은 어깨너머로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10분 정도 저랑 이야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그 다음에 열흘 정도 고쳐올 시간을 줍니다. 학생들이 고쳐오면 그 다음에 제가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학생이 처음 저랑 만났을 때는 저랑 만나기까지 이전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잘 배운 경우가 있고, 또는 저희 학교는 한 대여섯 개 중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로 오는데, 어떤 학교는 글쓰기와 독서를 굉장히 잘 훈련시킵니다. 어떤 학교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냥 강의식 수업만 듣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강의식 수업만 듣고 오는 아이들은 확실히 글쓰기 평가를 하면 성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 같지만 또 그 아이들의 책임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아주려면 교사가 한번 지도를 한 다음에 고쳐온 걸로 평가를 해야지만 이 배경이 작용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고차원적으로 될수록 집안 배경이 많이 작용합니다. 집에서 과외 선생을 붙여준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글쓰기 과제를 내주면 그걸 과외 선생이 봐주고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모가 다 일하기 바빠가지고 아이가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 같은 경우에 고차원적으로 평가가 되면 될수록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교육사회계 연구 결과를 보면 평가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 배경이 많이 작용한다고 연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평가를 저질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평가의 수준은 고차원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모 배경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행평가를 시키고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또 격려하고, 후원을 못 받아서 혼자 끙끙대는 애가 있으면 잘하는 친구를 붙여서 도와주게 하고, 교사가 걔를 보태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야지만 이 정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정함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학생들하고 책 읽기 교육을 하면서 느끼고 판단한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 책을 읽을 때는 혼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과 스승과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책 목록을 정리한 사람과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마다 책을 읽으면서 경험과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작용한다는 거를 저는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하는 생각은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나랑 굉장히 다른 경험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않으면 책은 많이 읽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친구가 2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친구인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뭔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쟤는 왜 저러냐, 차라리 책을 안 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매우 독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똑똑해지고 고집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연성과 소통성이 없으면은 정말 주변에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사가 직속상관이면 아주 힘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학생들하고 책 읽기 교육을 하면서 느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2년 동안 정책개발팀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주로 연수 정책을 이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중앙교육연수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경기도교육청은 6개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6개 연수원을 총괄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이제 제안하는 부서인데요. 그 연수위원회에서 연수정책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은 연수 부분에 있는 겁니다. 처음 경기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된 지 8, 9년 정도 됐어요. 조금 있으면 10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이 시도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쓴 개혁 정책의 방법은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저명하고 훌륭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3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평가를 내렸는데 평가는 나빴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지만 좋은 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수업해야 돼. 저런 수업이, 강의식 수업은 제한적으로 좋지만 강의식 수업은 한 절반 정도를 넣으면 좀 위험해. 강의식 수업이 아무리 의미 있다 하더라도 75% 정도가 한계선이지. 뭐 이런 정도의 상식을 확보하지만 그 선생님이 자기 수업의 4분의 1을 토론이나 활동식, 실습식 수업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